오늘은 부산에서 사연을 보내주셨네요. DJ님, 안녕하세요. 부산 해운대구에 사는 69세 김영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서 용기 내어 사연을 보냅니다. 믿기지 않으실 수도 있지만 이 나이에 다시 사랑을 시작했거든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처음부터 천천히 말씀드릴게요. 무릎이 처음 아프기 시작한 건 작년 가을이었어요. 계단을 내려갈 때마다 뼈가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고, 아침마다 이불을 걷어내고 일어서는 것조차 고역이었습니다. 처음엔 파스를 붙이고 약국에서 산 관절약을 먹으며 버텼어요. 통증이 심하지 않을 때는 괜찮았지만 비가 오는 날이면 무릎이 천근만 근처럼 무거워졌습니다. 그해 겨울 통증은 더욱 심해졌어요. 장을 보러 슈퍼에 가는 것도 계단을 오르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날 때가 가장 힘들었어요. 침대에서 일어서려면 한참을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무릎을 주물러야 했습니다. 때로는 눈물이 날 정도로 아팠어요. 혼자 사는 집에서 아무도 제 고통을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딸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했어요. 엄마,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예요. 과하게 움직이지 말고 쉬세요. 딸의 말은 무심했습니다. 일하느라 바쁘다는 걸 알기에 더 이상 말하지 못했어요. 아들에게도 전화했습니다. 아들은 더했어요. 전화로 상황을 설명하자 짜증 섞인 한숨부터 내쉬었습니다. 엄마, 바쁘다니까요. 병원은 혼자도 가실 수 있잖아요. 택시 타고 가세요. 그렇게 저는 혼자였어요. 남편이 떠난 지 5년 자식들은 각자의 삶에 바빴고 저는 텅 빈 집에서 통증과 씨름했습니다. 방 3개짜리 아파트는 혼자 살기에 너무 넓었어요. 저녁마다 울리는 시계 소리만 유일한 대화 상대였습니다. 어느 날 밤 무릎이 너무 아파서 화장실조차 가기 힘들었을 때 저는 울면서 119에 전화를 걸 뻔했어요. 손가락이 번호판 위에서 떨렸습니다. 하지만 손을 멈췄어요. 자식들에게 짐이 되기 싫었고 이웃들에게 소문날까 두려웠습니다. 혼자 사는 할머니가 119까지 불렀다더라는 수군거림이 들리는 것 같았어요. 이튿날 아침 저는 결심했습니다. 혼자서라도 병원에 가야겠다고요. 거울을 보며 옷매무새를 가다듬었어요. 흰머리를 빗으로 정리하고 깨끗한 옷을 입었습니다. 가방에 지갑과 휴대폰, 그리고 혹시 모를 약들을 챙겼어요. 현관문을 나서며 한 번 더 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혼자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어요.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가는 내내 창밖 풍경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눈물 때문인지 아니면 나이 탓인지 알 수 없었어요. 택시 기사님도 제 침묵을 눈치채고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어요. 커다란 건물이 저를 압도하는 것 같았습니다. 자동문을 지나 안내 데스크에서 접수를 했어요. 젊은 직원이 친절하게 안내해줬지만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대기표를 받아들고 정형외과 대기실로 향했어요. 긴 복도를 혼자 걷는 동안 무릎은 더욱 욱신거렸습니다. 정형외과 진료실 앞이었어요. 대기 번호표를 움켜쥐고 앉아 있는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통증 때문인지 낯선 병원이 두려워서인지 알 수 없었어요. 대기실에는 저보다 나이 많은 어르신들도 계셨고 젊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모두들 무표정하게 스마트폰을 보거나
멍하니 앞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저만 혼자인 것 같아서 더 외로웠습니다. 1시간을 기다렸어요. 그동안 무릎을 주무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벽에 걸린 시계의 초침이 유난히 느리게 움직이는 것 같았어요. 대기실 텔레비전에서는 아침 뉴스가 흘러나왔지만 무슨 내용인지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72번 김영희님 들어오세요. 간호사의 목소리에 저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무릎이 욱신거렸어요.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진료실 문 앞까지 걸어갔습니다. 손잡이를 잡는 순간 이상하게 심장이 더 빨리 뛰었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예감 같은 게 있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시간이 멈췄습니다. 하얀 가운을 입은 의사가 모니터에서 고개를 돌렸어요. 그의 얼굴을 보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세상이 조용해지는 것 같았어요. 대기실의 소음도 복도를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의 얼굴만 보였어요. 영희 씨? 그도 저를 알아봤어요. 50년 전 부산 송도 해변에서 손을 잡고 걸었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부모님의 반대로 눈물로 헤어져야 했던 첫사랑 박진수였어요. 세월이 흘러 주름이 깊어지고 머리는 백발이 되었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진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제 목소리인지 확신할 수 없을 정도로 낯설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도 놀람이 번졌어요. 진료실 안에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벽시계의 초침 소리만 또각또각 울렸어요. 진수는 잠시 말을 잃은 듯 저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러다 다시 앉았어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서 그 자리에 서 있기도 힘들었습니다. 어떻게든 의자까지 가서 앉아야 했어요. 앉으세요. 어디가 불편하신가요? 그는 의사의 얼굴로 돌아가려 애썼지만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차트를 집어드는 그의 손이 2번이나 종이를 놓쳤습니다. 저도 떨렸어요. 의자에 앉으며 무릎을 가리켰습니다. 말을 하려고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한참을 가다듬고 나서야 겨우 말할 수 있었습니다. 진료실 안의 공기가 무거웠어요. 형광등 불빛이 유난히 밝게 느껴졌고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진수의 책상 위에는 의학 서적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벽에는 인체 골격도가 걸려 있었어요. 그 모든 게 낯설면서도 이상하게 익숙하게 느껴졌습니다. 진수가 차트를 들여다보며 뭔가를 물었지만 저는 그의 말이 잘 들리지 않았어요. 그의 입술이 움직이는 모습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50년 전 송도 해변에서 제 이름을 부르던 그 입술이었어요. 50년이 흘러 주름이 생기고 색이 바랬지만 여전히 그때의 온기가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영희 씨? 괜찮으세요? 진수가 다시 물었어요. 이번엔 조금 더 가까이 다가와서 제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저는 정신을 차리려고 애썼어요. 고개를 끄덕이고 가방에서 약 봉지를 꺼냈습니다. 손이 떨려서 바닥에 떨어뜨릴 뻔했어요. 진수가 제 손을 잡고 약을 받아줬습니다. 그의 손길이 닿는 순간 50년 전 송도 해변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어요. 따뜻하고 큰 손이었습니다. 의사가 되어 수많은 환자를 치료한 손이었지만 그때
제 손을 잡아줬던 그 손의 온기는 변하지 않았어요. 1973년 여름이었어요. 송도 해수욕장은 젊은 연인들로 가득했습니다. 22살의 저는 하얀 원피스를 입고 25살의 진수는 남색 셔츠를 입고 있었어요. 우리는 모래사장을 걸으며 미래를 꿈꿨습니다. 뜨거운 모래가 발을 데웠지만 우리는 개의치 않았어요. 파도가 밀려와 발목을 적시고 갈매기들이 머리 위를 날아다녔습니다. 영희야, 내가 의대 졸업하면 우리 결혼하자. 꼭 행복하게 해줄게. 진수가 제 손을 꽉 잡으며 말했어요. 그의 눈빛은 진지했고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믿었어요. 아니, 믿고 싶었습니다. 당시 저는 작은 가게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고 오빠네 집에 얹혀 살며 근근히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진수는 부산에서 제법 이름 있는 집안의 아들이었어요. 의대생이었고 미래가 보장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사이의 신분 차이는 하늘과 땅만큼 컸어요. 우리는 주말마다 송도에서 만났습니다. 파라솔 아래 앉아 바다를 바라보며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진수는 자신이 얼마나 훌륭한 의사가 될 것인지, 우리가 얼마나 행복할 것인지 끊임없이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미소 지었어요. 그 꿈들이 이루어질 거라고 정말로 믿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그해 가을, 진수가 부모님께 제 이야기를 꺼냈을 때 그의 아버지는 크게 화를 내셨다고 했습니다. 집안도 제대로 안 되고 부모도 없는 여자와 결혼할 수 없다고 했어요. 진수는 반대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를 한 번도 만나보지 않고 집안 배경만으로 판단했습니다. 제 오빠도 반대했어요. 다른 이유로요. 그런 집안 아들과 결혼하면 제가 고생할 거라고, 신분 차이가 너무 크다고 했습니다. 시집가서 무시당하며 살 거라고 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오빠의 말도 일리가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사방에서 반대가 쏟아졌어요. 우리는 버티려고 했습니다. 몇 달을 숨어서 만났어요. 송도가 아닌 외딴 바닷가에서, 사람이 없는 공원에서, 아무도 우리를 알아보지 못하는 곳에서 만났습니다. 하지만 진수의 부모님이 알아냈고 진수는 집에서 쫓겨나다시피 했어요. 어느 추운 겨울날 송도 방파제에서 진수가 말했어요. 영희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도 울고 있었어요. 차가운 바람이 우리 주위를 휘감았습니다. 파도가 방파제에 부딪혀 하얀 물보라를 일으켰어요. 겨울 바다는 을씨년스러웠고 하늘은 잿빛이었습니다. 진수가 제 손을 꽉 잡았어요. 그의 손이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아니면 제 손이 차가웠는지도 몰라요.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말없이 눈물만 흘리면서요. 진수 씨, 행복하세요. 꼭꼭 행복하세요. 저는 겨우 그 말을 꺼냈어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현실은 잔인했고 우리는 너무 약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다시 만나지 않았어요. 연락도 하지 않았습니다. 서로의 소식을 듣지 않으려고 애썼어요. 하지만 가끔, 아주 가끔 진수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의사가 되었다는 소식, 결혼했다는 소식, 아이가 태어났다는 소식. 그 소식들을 들을 때마다
저는 가슴 한편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 후로 저는 중매로 만난 사람과 결혼했습니다. 나쁜 사람은 아니었어요. 성실했고 저를 나름대로 아껴줬습니다. 아이 둘을 낳아 키우며 평범하게 살았어요. 하지만 가끔, 아주 가끔 송도 바닷가를 지날 때면 진수를 떠올렸습니다. 밤마다 꿈에서 그를 만났어요. 꿈속에서 우리는 여전히 22살과 25이었습니다. 50년이 흘렀어요. 제 남편은 5년 전 세상을 떠났습니다. 진수의 아내도 세상을 떠났다고 나중에 알게 됐어요. 우리는 각자 정해진 길을 걸었고 그 길의 끝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김영희 씨? 진수의 목소리에 저는 정신을 차렸어요. 진료실로 돌아왔습니다. 그가 저를 걱정스럽게 바라보고 있었어요. 50년 전 그날 방파제에서 저를 바라보던 그 눈빛과 똑같았습니다. 엑스레이를 찍어봐야겠어요. 관절염이 꽤 진행된 것 같네요. 진수는 침착하게 설명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미묘한 떨림이 있었어요. 진료 의뢰서를 작성하며 연필을 쥔 그의 손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저도 떨리고 있었어요. 의자에 앉아 있는데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검사실은 3층이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저는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봤습니다. 주름진 얼굴, 백발 섞인 머리, 구부정한 어깨, 69세 할머니의 모습이었어요. 진수도 저를 이렇게 보았을까요? 늙은 여자로요? 갑자기 부끄러워졌습니다. 엑스레이 검사를 마치고 다시 진료실로 돌아갔어요. 이번엔 조금 덜 떨렸습니다. 마음을 가다듬을 시간이 있었으니까요. 문을 두드리고 들어가자 진수가 모니터로 제 엑스레이 사진을 보고 있었어요. 하얀 뼈 사진이 화면에 가득했습니다. 진수는 사진을 보며 설명했어요. 연골이 많이 닳았다고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했습니다. 주사 치료를 시작하는 게 좋겠다고 일주일에 한 번씩 한 달 정도 맞으면 많이 나아질 거라고 했어요. 저는 그의 설명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사실 무슨 말인지 잘 들리지 않았어요. 그저 그의 목소리를 듣는 것만으로 가슴이 벅찼습니다. 진료가 끝나고 일어서려는데 진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는 다시 앉았습니다. 진료실 밖에서 환자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았지만 진수의 눈빛이 저를 붙잡았어요. 결혼했다는 것, 아이 둘을 낳아 키웠다는 것, 그리고 5년 전 사별했다는 것을 차례로 말하게 되었어요. 말하는 동안 목이 메었어요. 진수도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결혼해서 자식 둘을 낳았고 아내는 3년 전에 세상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자식들은 모두 결혼해서 떠났고 지금은 혼자 산다고 했어요. 그의 목소리에도 외로움이 묻어났습니다. 외롭지 않으세요? 제가 물었어요. 진수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외롭죠.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을 때가 많아요. 그 순간 저는 그가 저와 같은 공허를 안고 산다는 걸 알았어요. 텅 빈 집, 혼자 먹는 식사, 아무도 기다리지 않는 저녁. 우리는 같은 고독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50년을 떨어져 살았지만 결국 같은 외로움에 도착해 있었어요.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진료실 밖에서 간호사가 노크를 했지만 진수는 잠시만 기다려달라고 했어요. 우리에게는 50년의 이야기가 있었고 그 이야기를 나누기엔 시간이 너무 짧았습니다.
지나온 세월에 대해, 키운 자식들에 대해, 잃어버린 배우자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때로는 웃고, 때로는 침묵했습니다. 그 모든 순간이 소중했어요. 50년 만에 다시 연결된 두 사람의 대화였으니까요. 다음 주에 다시 오세요. 주사 치료를 시작해야 할 것 같아요. 진료를 마치며 진수가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진료실을 나서면서 가슴 한켠이 이상하게 따뜻해지는 걸 느꼈어요. 50년 만에 다시 만난 첫사랑. 그 사실만으로도 제 통증은 조금 덜해진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소파에 앉아 멍하니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텔레비전을 켰지만 무슨 프로그램이 나오는지 전혀 신경 쓰이지 않았어요. 진수의 얼굴만 계속 떠올랐습니다. 백발이 된 그의 모습, 주름진 그의 얼굴, 하지만 여전히 따뜻한 그의 눈빛. 일주일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기억이 안 나요. 매일 시계만 보며 화요일을 기다렸습니다. 옷장을 열어 가장 깨끗한 옷을 꺼내 다렸어요. 거울을 보며 머리를 정성스럽게 빗었습니다. 화장도 조금 했어요. 오랜만이었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신 후로는 화장을 하지 않았거든요. 마치 첫 데이트를 앞둔 22살 처녀처럼 저는 설레고 있었습니다. 화요일 아침 병원에 도착했어요. 이번엔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설렜어요. 대기실에 앉아 차례를 기다리는 동안 저는 미소를 짓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언제 이렇게 행복했던가요? 언제 이렇게 무언가를 기대하며 살았던가요? 진료실 문을 열자 진수가 미소를 지으며 저를 맞이했어요. 오셨군요. 어떠세요? 무릎은 좀 나아지셨어요? 그의 미소에 저도 미소로 답했습니다. 주사를 맞는 동안 우리는 별것 아닌 이야기를 나눴어요. 날씨 이야기, 요즘 뉴스 이야기, 평범한 대화였습니다. 하지만 그 평범함이 저는 너무 좋았어요. 누군가와 이렇게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게 얼마만인지 몰랐습니다. 주사를 다 맞은 후 진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영희 씨, 진료가 끝나면 시간 있으세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어요. 솔직히 저도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고 싶었습니다. 네, 있어요. 병원 근처 작은 카페였어요. 창가 자리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우리는 50년의 공백을 채워나갔습니다. 처음엔 조심스러웠어요. 하지만 점점 대화가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진수가 의사가 되기까지의 과정, 제가 아이들을 키우며 겪었던 일들, 서로의 삶을 천천히 나눴어요. 커피 한 잔이 두 잔이 되고 2시간이 3시간이 되었습니다. 카페 안에 손님들이 바뀌었지만 우리는 계속 앉아 있었어요. 창밖으로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오후에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우리 테이블을 비췄어요. 그날 이후 우리는 자주 만났습니다. 주사 치료를 핑계로 일주일에 한 번 만났고 치료가 끝난 후에는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카페에서, 공원에서, 해변에서 천천히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무릎이 아팠지만 진수가 제 팔을 잡아줘서 괜찮았어요. 어느 날 진수가 음악회 티켓을 가져왔습니다. 같이 가자고 했어요. 저는 주저했지만 그의 기대 어린 눈빛을 보고는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주말이 되었어요. 저는 가장 좋은 옷을 입고 머리도 미용실에 가서 손질했습니다. 거울을 보니 평소보다 조금 나아 보였어요.
아니, 어쩌면 제 마음이 그렇게 만든 건지도 몰랐습니다. 시민회관 소극장이었어요. 진수가 로비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어요. 50년 전 송도에서 만났을 때처럼 멋있어 보였습니다. 아니, 어쩌면 더 멋있었어요. 세월이 그에게 품격을 더해준 것 같았습니다. 공연이 시작되었어요. 베토벤의 현악 사중주 14번이었습니다. 첼로의 낮은 울림이 홀을 가득 채웠고 바이올린의 높은 선율이 그 위를 날아다녔어요. 아름다운 음악이었습니다. 저는 음악에 대해 잘 모르지만 그 선율이 제 가슴을 울리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어둠 속에서 진수의 손이 살며시 제 손을 덮었습니다.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습니다. 69세의 나이에도 이렇게 심장이 뛸 수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진수의 손은 따뜻했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가만히 잡았어요. 떨렸습니다. 하지만 놓고 싶지 않았습니다. 음악이 흘렀어요. 느린 악장에서는 슬픔이, 빠른 악장에서는 기쁨이 느껴졌습니다. 우리의 지난 50년 같았어요. 슬픔과 기쁨, 만남과 이별, 그 모든 감정이 음악 속에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눈물을 흘렸어요. 아름다운 선율 때문이 아니라 내 옆에 진수가 앉아 있다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공연이 끝났어요. 사람들이 박수를 쳤지만 우리는 한동안 손을 놓지 못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 찰나의 순간 동안 우리는 다시 젊어진 것 같았어요. 공연이 끝나고 우리는 해운대 해변을 걸었습니다. 저녁 햇살이 수평선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어요. 노을이 바다 위에 황금빛 길을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산책을 하고 아이들이 모래사장에서 놀고 있었어요. 우리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진수가 제 팔을 잡아줬어요. 무릎이 아팠지만 괜찮았습니다. 아니, 통증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행복이 통증을 잊게 만들었습니다. 진수가 걸음을 멈추고 저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50년을 잊으려 애썼지만 저를 다시 만나고 나니 살아있다는 느낌이 든다고요. 저도 똑같았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저는 그냥 살아있기만 한 사람이었어요. 숨을 쉬고 밥을 먹고 잠을 자는 그저 생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수를 다시 만난 후 저는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주름진 손이었지만 따뜻했어요.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파도 소리와 갈매기 울음소리가 배경음악처럼 흘렀어요. 석양이 우리를 붉게 물들였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지나쳐 갔어요. 손을 잡고 서 있는 두 노인을 보며 어떤 사람은 미소 지었고 어떤 사람은 무심히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개의치 않았어요. 세상의 시선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거울을 봤어요. 주름진 얼굴, 백발, 구부정한 어깨. 하지만 눈빛만은 달랐습니다. 반짝이고 있었어요. 저는 50년 만에 다시 사랑에 빠지고 있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진수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그의 목소리, 그의 웃음, 그의 손길. 모든 것이 생생했어요. 이게 사랑일까요? 69세에 느끼는 이 감정이 사랑일까요? 저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저는 행복했습니다. 오랜만에, 정말 오랜만에 행복했어요.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딸이 전화를 걸어왔어요. 누가 봤나 봅니다. 동네는 좁았고 소문은 빨랐어요. 딸의 목소리에는 의심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당황했지만 결국 진수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젊은 시절 사랑했던 사람이라는 것, 50년 만에 다시 만났다는 것, 지금 조금씩 만나고 있다는 것을요.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길고 무거운 침묵이었어요. 엄마! 정신 차리세요! 이 나이에 무슨 연애예요? 딸이 소리쳤어요. 저는 움찔했습니다. 예상했던 반응이었지만 막상 들으니 가슴이 아팠어요. 며칠 후 딸이 직접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딸은 화난 표정이었어요. 거실에 앉아 한참을 잔소리를 했습니다. 나이 든 사람이 품위를 지켜야 한다고, 주변에서 뭐라고 하겠냐고, 체면이 말이 아니라고 했어요. 저는 가만히 앉아 딸의 말을 들었습니다. 변명할 수가 없었어요. 딸이 떠난 후 저는 소파에 앉아 한참을 울었어요. 왜 나는 행복하면 안 되는 걸까요? 왜 사랑하는 게 죄가 되는 걸까요?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았는데 이제 조금 제 자신을 위해 살면 안 되는 걸까요? 아들도 비슷한 반응이었습니다. 전화로 한참을 잔소리했어요. 체면이 어떻고, 주변 시선이 어떻고, 재산 문제는 어떻게 할 거냐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재산이요.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제게 남은 게 뭐가 있다고 재산 걱정을 하는 걸까요? 진수도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그의 딸이 병원으로 찾아와서 저를 만나고 싶다고 했어요. 우리는 병원 근처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진수의 딸은 30대 후반쯤 되어 보였어요. 단정한 옷차림에 냉정한 표정이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지금 많이 약해지셨어요. 어머니를 3년 전에 보내시고 많이 힘들어 하셨죠. 혼자 계시는 게 외로우신 건 알지만 이런 식으로 위로받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녀의 말은 날카로웠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커피 잔만 들여다봤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그녀가 자리에서 일어났고 저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발소리가 멀어지고 카페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진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그는 사과했지만 저를 놓치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도 울고 싶었습니다. 왜 사랑하는 게 이렇게 어려운 걸까요? 젊었을 때도 늙은 지금도요.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딸은 저와 말을 끊었고 아들은 한 달째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동네 사람들의 수군거림도 들렸습니다. 슈퍼마켓에서 장을 보는데 아는 사람이 힐끗힐끗 쳐다보며 수군거렸어요. 저 나이에 무슨 연애냐는 둥, 정말 뻔뻔하다는 둥. 저는 장바구니를 들고 빠르게 슈퍼를 나왔습니다. 집에 돌아와 소파에 앉아 한참을 울었어요. 밤마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진수를 만나야 할까? 아니면 포기해야 할까? 자식들의 말이 옳은 걸까? 아니면 제 마음이 옳은 걸까? 매일 밤 그 질문을 반복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거울을 봤어요. 눈 밑에 다크서클이 생겼고 얼굴은 더 수척해졌습니다. 행복했던 지난 몇 주가 꿈이었나 싶었어요.
그때 문자가 왔습니다. 진수였어요. 오늘 만날 수 있냐고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답장을 보냈어요. 해운대 백사장에서 저녁에 만나기로 했습니다. 어쩌면 이게 마지막이 될지도 몰랐어요. 해운대 백사장이었어요. 저녁 7시 해는 이미 지고 있었습니다. 어둠이 내려앉기 시작한 바닷가는 쓸쓸했어요. 파도 소리만 쉴 새 없이 들렸습니다. 진수가 먼저 와 있었어요. 벤치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뒷모습이 외로워 보였어요. 저는 천천히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발소리를 듣고 진수가 돌아봤어요. 그의 얼굴에는 피로가 역력했습니다. 우리는 나란히 벤치에 앉았어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파도 소리만 들렸어요. 밤바다는 고요했습니다. 멀리 광안대교 불빛이 반짝였어요. 영희 씨, 같이 살아요. 진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그를 쳐다봤어요. 결혼하자는 거예요. 우리 나이에 무슨 격식이 필요해요. 그냥 같이 살면서 남은 시간 행복하게 보내요.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결혼이요. 69세에 다시 결혼을 한다고요. 상상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수는 진지했어요. 그의 눈빛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50년을 기다렸어요. 50년. 그 시간 동안 우리는 남을 위해 살았죠. 부모님 말씀 들어서 헤어졌고, 정해진 사람과 결혼했고, 자식들 키우느라 우리 자신은 잊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라도 우리를 위해 살면 안 돼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도 떨렸어요. 그의 말이 맞았습니다. 평생을 희생하며 살았어요. 부모를 위해, 남편을 위해, 자식을 위해 살았습니다. 이제는 저를 위해 살고 싶었어요. 나는 당신을 사랑해요. 22살 때도 지금도. 아니, 지금이 더 간절해요. 왜냐하면 이제 정말 마지막이라는 걸 알거든요. 진수가 제 손을 꽉 쥐었어요. 저도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주름지고 거친 손이었지만 세상에서 가장 따뜻했어요. 저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나도 사랑해요. 진수 씨를 평생 사랑했어요. 그 순간 바닷가의 모든 소음이 사라졌습니다. 파도 소리도 바람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오직 우리 둘만 존재했습니다. 시간도 나이도 주변의 시선도 중요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그저 사랑하는 두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진수가 저를 끌어안았어요. 저도 그를 안았습니다. 50년 만의 포옹이었어요. 그의 가슴에서 심장 박동 소리가 들렸습니다.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우리는 천천히 떨어졌어요. 진수가 제 얼굴을 들여다보며 내일부터 같이 살자고 했습니다. 어디든 상관없다고 그냥 같이 있고 싶다고 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렵기도 했지만 행복했어요. 드디어 제 인생을 살 수 있게 된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벤치에서 일어나 해변을 걸었습니다. 손을 꼭 잡고요. 무릎은 여전히 아팠지만 진수가 제 팔을 잡아주었어요. 천천히, 아주 천천히 걸었습니다. 서두를 필요가 없었어요. 우리에겐 지금 이 순간이 있었으니까요. 모래사장에 우리의 발자국이 남았어요. 두 줄의 발자국이 나란히 이어졌습니다. 파도가 밀려와 발자국을 지웠지만 우리는 계속 걸었어요. 새로운 발자국을 남기면서요.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남편이 돌아가신 후
한 번도 별을 보지 않았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볼 여유가 없었어요. 하지만 오늘 진수와 함께 걸으며 저는 다시 별을 보았습니다. 세상이 아름답게 느껴졌어요. 69세에 처음으로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었구나 깨달았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진수와 함께 산다는 게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행복했습니다. 진짜 정말로 행복했어요. 다음 날부터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진수의 집으로 가기로 했어요. 그곳이 병원과 가까웠고 집도 더 넓었습니다. 짐을 싸면서 저는 새로운 시작이라는 생각에 설렜어요. 69세의 새 출발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냉혹했어요. 짐을 싸고 있는데 딸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동네에서 소문이 난 모양이었어요. 딸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손자가 뭐라고 하겠냐고, 학교에서 친구들이 뭐라고 하겠냐고요.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딸을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번만큼은 양보할 수 없었습니다. 미안하지만 엄마도 행복하고 싶다고 말했어요. 딸은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저는 한참을 전화기를 들고 서 있었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아들도 찾아와서 한참을 말렸어요. 재산 문제, 건강 문제, 체면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심지어 노망이 났다는 말까지 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변명할 수도 설득할 수도 없었어요. 아들이 떠난 후 저는 소파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왜 이렇게 힘들까요? 왜 행복하기가 이렇게 어려운 걸까요? 진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못 갈 것 같다고, 자식들이 너무 반대한다고 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어요. 긴 침묵이었습니다. 1시간 후 진수가 집 앞에 도착했어요. 저는 부은 눈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진수가 저를 껴안았어요. 우리는 거실에 앉았습니다. 진수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자기도 비슷하다고, 딸이 어제 또 병원으로 찾아와서 1시간 동안 울면서 말렸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포기할 수 없어요. 영희 씨, 우리 자식들은 각자의 삶이 있어요.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도 행복할 권리가 있지 않을까요? 진수의 말이 저를 움직였어요. 맞았습니다. 저도 행복할 권리가 있었어요. 자식들이 반대하는 건 우리를 걱정해서예요. 하지만 진짜 우리를 사랑한다면 결국엔 우리의 행복을 원할 거라고 진수는 말했습니다. 시간이 필요할 뿐이라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수의 말이 옳았어요. 자식들도 시간이 지나면 이해할 거예요. 아니,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저는 이번만큼은 제 선택을 관철하고 싶었습니다. 그래도 가겠다고, 같이 살겠다고 말했어요. 진수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는 저를 꽉 끌어안았어요. 일주일 후 저는 짐을 싸서 진수의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딸은 이사하는 날까지 오지 않았어요. 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웃들이 창문 너머로 힐끔힐끔 쳐다봤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진수의 집은 해운대가 내려다 보이는 아파트였습니다. 거실 창문으로 바다가 보였어요. 아침마다 해가 바다에서 떠오르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 풍경이 너무 좋았어요. 함께 사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연스러웠어요. 아침에 함께 일어나 커피를 마시고 함께 식사를 하고 저녁에는
함께 산책을 했어요. 진수는 병원에 갔다 오고 저는 집에서 요리를 하거나 책을 읽었습니다. 무릎은 많이 나아졌어요. 주사 치료를 꾸준히 받고 진수가 매일 물리치료를 도와줘서였습니다. 아니, 어쩌면 행복해서 통증이 줄어든 건지도 몰랐어요. 하지만 여전히 장애물은 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시선, 자식들의 냉대, 진수의 딸은 한 달 동안 연락을 하지 않았고 제 딸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느 날 저녁 진수와 발코니에 나가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노을이 지고 있었어요.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진수가 저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자식들도 언젠가는 이해할 거라고요. 저는 그의 말을 믿었어요. 아니, 믿고 싶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어요. 어느 날 딸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정말 행복하세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답장을 보냈어요. 응. 아주 많이. 딸에게서 다시 문자가 왔습니다. 그럼 됐어요. 엄마 인생이니까. 저도 엄마가 행복하면 좋겠어요. 저는 문자를 읽고 울었어요. 기쁜 눈물이었습니다. 딸이 이해해주는 것 같아서 너무 고마웠어요. 며칠 후 딸이 손자를 데리고 집에 찾아왔습니다. 어색했지만 함께 식사를 했어요. 진수도 자연스럽게 대화에 참여했습니다. 손자는 진수를 보며 어리둥절해했지만 곧 진수가 건네는 사탕을 받아 먹었어요. 딸이 떠나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진짜 좋아 보인다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정말 행복하다고 대답했어요. 딸이 떠난 후 진수가 제 손을 잡았어요. 결국 다 괜찮아질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정말 다 괜찮아질 것 같았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우리는 해운대 아파트에서 함께 살고 있었어요. 매일 아침 함께 일어나 커피를 마시고 진수는 병원에 가고 저는 집에서 요리를 하거나 독서를 했습니다. 저녁에는 함께 산책을 했어요.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그 평범함이 저에게는 기적이었습니다. 자식들도 조금씩 태도가 누그러졌어요. 딸은 한 달에 한 번씩 손자를 데리고 왔고 아들도 가끔 안부 전화를 했습니다. 진수의 딸도 명절에 찾아와 함께 식사를 했어요. 완전히 받아들인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았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시선도 조금씩 변했어요. 처음엔 수군거렸지만 시간이 지나자 무관심해졌습니다. 어떤 사람은 보기 좋다고 인사를 건네기도 했어요. 세상은 생각보다 빨리 우리를 받아들였습니다. 무릎도 많이 나아졌어요. 여전히 가끔 아프긴 했지만 일상생활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진수와 함께 해변을 걸을 수 있었고 가끔 등산도 갔어요. 물론 천천히 자주 쉬면서요.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서두를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어느 날 아침 진수가 아침 식사를 준비하며 여행을 가자고 했어요. 제주도나 강원도 우리 둘이서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남편과도 여행을 거의 가본 적이 없었어요. 항상 자식들 돌보고 집안일 하느라 바빴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이제는 제 시간이었습니다. 좋다고 제주도로 가자고 했어요. 진수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저도 미소 지었어요. 69세의 신혼여행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발코니에 나가 바다를 바라봤어요.
달빛이 바다를 은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진수가 뒤에서 저를 안았어요. 행복하냐고 물었습니다. 나도 그렇다고 했어요.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말없이 그저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사랑에는 유효기간이 없다는 것을요. 나이도 시간도 세상의 시선도 사랑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요. 50년이 흘러도 백발이 되고 주름이 생겨도 사랑은 여전히 빛난다는 것을요. 69세에 찾은 사랑이었지만 늦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지금이 완벽한 타이밍이었어요. 젊었을 때는 몰랐던 것들을 이제는 알았으니까요. 사랑의 소중함, 함께하는 시간의 가치,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을요. 우리는 남은 시간이 얼마인지 알 수 없었어요. 10년일 수도, 20년일 수도, 어쩌면 내일 모레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어요. 중요한 건 시간의 길이가 아니라 질이었으니까요. 매일매일이 선물이었습니다. 함께 마시는 아침 커피, 함께 걷는 저녁 산책, 함께 보는 노을, 함께 듣는 파도 소리. 모든 순간이 소중했어요. 제 수줍은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DJ님,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정말 행복해요. 69세에 찾은 사랑, 늦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지금이 가장 완벽한 타이밍이었던 것 같아요. 세상의 모든 시니어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랑하세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진심은 늙지 않으니까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변의 시선을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도 행복할 자격이 있어요. 남은 시간 후회 없이 사세요. 사랑하고 싶으면 사랑하세요.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일이니까요. 부산 해운대에서 김영희 드립니다. 사연 감사드려요. 정말이지 사랑에는 유효기간이 없는 것 같네요. 그리고 나이도 시간도 세상의 시선도 사랑을 막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진심은 늙지 않으니까요.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도 매일 매순간 함께하며 사랑하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